지금 이 자료는 이제 부산대에서 작년 가을에 그 상진이하고 같이 가가지고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수업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팝스 포럼에서 꽤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되나 3년 정도 됐나? 그때 팝스 포럼에서도 일부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옛날에 했던 내용인데 지금 계속 우리 학생들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스스로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이 원리라든가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들, 또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 자료의 분포,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측정 불확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탈볼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논문이나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 먼저 데이터 분포를 보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우시안 분포.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숫자로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경 시료를 분석을 할 때 동일한 시료를 여러 번 반복 분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참값은 예를 들어 농도가 10이다. 그러면 매번 10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9.9, 9.8, 뭐 10.1, 실험 엉터리로 하면 11, 1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운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참값에 근사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시료를 여러 번 반복 분석했을 때 이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이제 가우시안 분포 아니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또 하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시그마. 표준 편차 플러스, 그 다음에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가면 한 3시그마 정도가 되면은 이 전체적인 값들을 거의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여러 번 했을 때 이 값이, 측정 값이 이 평균 플러스 3시그마 이상이 되면 뭔가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커요. 뭔가 실험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그림을 박스 플롯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Q1, Q2, Q3, Q4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보면 인터코타일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Q1하고 Q3 요 사이를 IQR이라고 해요. 그리고 Q3 요 값이죠.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 값을 벗어나면 이상치,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플롯에서 어떤 아웃라이어 밖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이제 이상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쭉 내려와 보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3시그마 근처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통계를 몰라도 그냥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3, 한 값보다 크거나 작으면 뭔가 이상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실제 우리 논문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뭐 실험을 잘못했기 때문에 없앨 거냐,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그림. 여기 이제 0이에요, 0, 제로. 깨끗한 물을 분석을 해도 그 기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게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농도가 한 이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을 여러 번 반복 분석해도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료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분포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럼 시료에 뭐가 농도가 있으면 이 값하고 이 분포하고 이 제로 분포하고 겹치면 되겠어요. 겹치지 않는 값을 찾는 게 이게 IDL, MDL 개념이 나옵니다. 겹치면 만약에 이게 겹쳐버리면 이게 시료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이 분포 때문에 있는 걸로 나온 건지 실제로 시료에 이 정도 농도가 있는데 요 아래 이 분포의 아래쪽이 여기랑 겹쳐갖고 나온 건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와 이 분포를 충분히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게 IDL, MDL, LO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블랭크라고 되어 있죠. 요거 블랭크.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분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거는 LOD, IDL이나 MDL 이런 개념이죠. LOD가 있는데 이 LOD는 이 제로 분포하고 겹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LOQ, 요거는 검출 한계, 요거는 정량 한계. 이 LOQ는 이 분포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또 겹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분포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산출을 하면 이거는 확실히 오염물질의 농도가 얼마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LOD 가지고 해서 LOD보다 큰 값을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운이 나쁘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사실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LOD, LOQ 개념 우리가 검출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분포의 문제란 말이에요. 통계의 문제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시각처 과제 할 때 그 물고기 시료를 100개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다육신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17종 다육신 중에서 2, 3, 7, 8만 뽑은 거예요. 2, 3, 7, 8만 뽑아서 그냥 100개를 쭉 나열을 했어요. 또 이 데이터 분포가 어떤지를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플롯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시그마 플롯에서 통계 요 기능 있잖아요. 요 통계 기능을 쓰면 요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기술 통계 값이 쫙 나와요. 그렇죠? 민, 레인지, 최대 최소값, 중간값.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대충 이것만 봐도 이게 가우시안 분포일 거다 아닐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 플롯에서 박스 플롯을 이제 많이 우리가 그리는데 통계적인 아웃라이어하고 시그마 플롯에서 아웃라이어가 달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시그마 플롯에서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거는 퍼센타일 아래의 값이다. 90% 이상의 값이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지 얘네가 통계적인 아웃라이어가 이상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그마 플롯에서는 이제 요 빨간 값이 민값, 평균값이고 요 가운데는 메디안값 50%아이 요 맨 아래는 25%, 75%, 그 다음에 여기를 10%, 90%, 90% 이상 아웃라이어, 10% 이하 아웃라이어 이렇게 잡아놨어요, 기본이.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다육신 시료를 박스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시그마 플롯에서. 하나는 모든 아웃라이어 다 보이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95%하고 5%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룹별로 박스 플롯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점이 아웃라이어가 다 두 개씩 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이 옵션을 쓴 거예요. 이 옵션이 아니고. 그래서 시그마 플롯에서 두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너무 이게 뭐 값이 너무 많다, 위에 아래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어떤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는 게 이제 편한 거예요. 대신에 그 피겨 캡션에다가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써줘야 되는 거지. 요 점, 요 아웃라이어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게 없는 경우가, 논문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평균은 31.7이고 표준 편차가 17.4인데, 여기다 단순히 이제 3 시그마 해가지고 해봤더니 84하고 마이너스 20.6이에요. 그럼 84 여기잖아. 그럼 통계적으로 한 84 이상이 되어야지만 아웃라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 데이터에는 아웃라이어가 있다 없다? 통계적인 아웃라이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그마 플랫 그렸더니 박스 위에 뭐 점이 있고 아웃라이어다 이렇기 때문에 얘는 이상치여서 뭐 데이터 해석에서 제거를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테스트를 그냥 3 시그마로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고, 이 US EPA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프로 UCL. 이것도 내가 강의를 여러 번 파스 포럼에서도 했었고, 뭐 저쪽 국립환경과학원 가서도 했었고, 식약처 가서도 했었고,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사용법도 엑셀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웃라이어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해가지고 딕슨스 테스트를 해서 뭐 이 값이 확실하게 이 데이터가 아웃라이어가 있다 없다 이거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보여준 자료와 똑같은 거를 이제 히스토그램화를 한 거고, 박스 플랫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역시 히스토그램하고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똑같이 데이터가 한 요 정도의 중간값이니까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많은 거고, 요 외에 튀는 값들, 통계적인 아웃라이어는 아니지만 하여간 뭐 10% 이상 되는, 95% 이상 되는 애들, 90% 이상 되는 애들은 요 값들이고, 여기 애들은 요 값들이고. 그리고 이 값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보려면 요 노멀리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그마 플러스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SPSS에서도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어떤 데이터 셋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분포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냐,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딱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일반 통계 처리, T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그냥 그 기본 옵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니다, 노멀리티 테스트가 페일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비모수 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넌 파라메트릭으로 가서 T 테스트를 하면 절대 안 돼. 그때는 랭크섬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돌린다고. 근데 통계를 아는 사람들은 노멀리티 테스트를 한 후에 그 통계 옵션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그마 플러스에서는 다행히 자동으로 T 테스트 같은 걸 하게 되면 노멀리티 테스트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냥 T 테스트 값이 나오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랭크섬으로 넘어가 자동으로. 그런데 SPSS나 뭐 엑셀은 아예 그런 기능 자체가 없고, SPS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이런 거를 다 돌려보고 데이터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불편해. 되게 과학적으로 잘 돼 있는 소프트웨어이긴 한데 사용자가 실제로 데이터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요 시그마 플러스에서 하고, 고급 통계는 SPSS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 UCL 가지고 데이터를, 그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어떤 분포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분포 테스트를 쭉 하게 되면 이 분포를 가지고 노말 분포냐, 무슨 로그 노말이냐, 무슨 뭐 감마 분포냐, 이런 게 자동으로 한 번에 쭉 돼요. 그럼 이제 결과를 보면 그냥 데이터 not 노말.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자료가 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not 로그 노말. 로그 노말도 아니야. 로그 노말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노말은 가운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그 뭐라 그러지? 대칭 구조를 이루면 노말. 이제 감마라든가 로그 노말은 이 앞쪽이 더 높아요. 테일링이 쭉 일어나. 주로 어떤 시료냐면, 그러니까 저농도 시료가 많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뭐 농도가 높게 나오는 물질들 검출을 하면 정규 분포 노말이 나와요. 근데 되게 낮은 농도가 있고 요 높은 농도는 특별하게 되게 오염이 된 거겠죠.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죠. 오염 데이터는 별로 없고 나머지는 다 저농도에 물려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포는 로그 노말이나 감마를 따르게 돼 있어. 감마 분포. 여기서는 데이터 어페어 감마 디스트리뷰션, 감마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알아야 돼, 이 분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통계 처리 전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하기 전에 일단 데이터 분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산법은 결정론적 접근 방법. 우리가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하거나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 그냥 하나의 수치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접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론적 접근 방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통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정론적 접근은 보통 평균 값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막 분석을 했더니 시료를 100개를 분석했더니 평균 값이 뭐 20이다. 그럼 우리가 기준치를 얼마로 설정할 거냐. 그래서 기준치보다 얘가 높다면 기준치가 10인데 결과가 20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평균이 20이 나왔다고 하지만 어떤 거는 100, 200, 1000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예를 들어 19가 나왔어. 아니 10. 기준치가 10인데 뭐 9가 나왔어. 다. 근데 일부 시료 때문에 평균 값이 확 올라가서 지금 기준 초과한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이제 뭐 기준치를 초과했네, 뭐 위해성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볼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몬테카를로는 도박의 도시, 몬테카를로. 여기서 모나코에 있는 도시의 도시. 그래서 맨날 도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확률적인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에 근원해가지고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이 유래한 게 이런 거예요. 뭔가 확률론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는 국내 대리점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1단계는 엑셀에서 모형을 구축한다. 이게 별도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항상 엑셀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는 이 수식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변수라든가 나중에 최종 산물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해줘야 돼. 이 분포가 어떻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옵션, 뭐 몇 번 반복해서 할 거냐라든가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감도 분석 결과,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을 해서 최종 결과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난수 생성이에요. 난수 생성은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막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에서부터 100까지 아니면 1에서부터 뭐 1000까지 쭉 있으면 아무거나 막 뽑아. 1 하나 뽑고 두 번째 막 또 뽑고 그러면 막 숫자가 나오겠죠. 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뽑아가지고 그 나온 값을 어떤 수식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 위해성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도가 1이 나왔으면 1 곱하기 어떤 독성값 해가지고 이게 위해도가 얼마다. 지금 나왔지? 그리고 그 다음 뽑았더니 이게 20이 나왔어. 그럼 20을 또 곱해주고. 그럼 결과물도 이 처음에 난수 생성한 것처럼 결과물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게 5,000개, 10,000개, 뭐 100,0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그러면 걔네들을 확률적으로 쫙 보는 게 이제 결과예요. 이런 걸 뭐 설치하는 거, 뭐 그 컴퓨터에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엑셀에다가 해가지고 뭐 하고, 이거는 예전에 민규가 작성했던 거예요. 누가 한 거지 이거? 우리 학생이 일부 뭐 그때 작성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엑셀에서 새로운 메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탈 볼 메뉴로 나오게 되는 거고, 사용하는 거는 엑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앞쪽은 뭐 메뉴 설정하는 것 뭐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이따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요 스타트를 누르면 그냥 이 시뮬레이션이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보고서 출력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옵션들인데, 이거는 옵션 자체는 크게 중요치 않아. 그냥 디폴트 값 쓰면 다 괜찮고, 이게 이제 여러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를 크리스탈볼을 설치를 하면 폴더가 따로 만들어져요. 예제 파일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보면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톡식 웨이스트 사이트, 되게 간단한 위해성 평가 예제가 있어요. 딱 엑셀이에요, 엑셀. 그래서 바디 웨이트가 70kg, 그 다음에 볼륨 오브 워터 퍼 데이니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가, 2리터. 그 다음에 이건 오염물질 농도, 마이크로램 퍼 리터. 이 물 안에 물의 농도, 오염물질 농도. 그 다음에 캔서 포텐시 팩터, 이게 어떤 독성 값이에요. 이거는 화학물질별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헌값을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이러한 값들을 수식으로 쭉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내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마니까 실제로 오염물질이 내 몸에 얼마가 들어오게 되고, 내 몸무게 1kg당 얼마의 오염물질을 이제 내가 들어왔다. 노출량을 설정을 계산한 다음에 이 캔서 포텐시 팩터 같은 걸 곱해가지고, 그럼 이게 위험한 거냐 위험하지 않은 거냐, 그 값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보면은 발암물질 같은, 캔서 포텐시 팩터니까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이 좀 뭐 WHO나 EPA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장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이 값이 크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훨씬 작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0만 명, 인구 100만, 사람 100만 명이 이 물을 이런 식으로 먹었어, 매일.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명 이상이 암에 걸릴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크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그냥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100만 명이 그 물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2명, 3명이 암에 걸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지.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유해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성 평가하는데 이 숫자가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갑자기 막 물을 먹고 사람이 죽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냐를 봐서 그거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스타트 전에 요 바디 웨이트 같은 거를 요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한 분포 값이 나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이따 내가 하나씩 보여줄게요. 그리고 요 두 번째도 우리가 인풋 자료니까 변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가정을 해줘야 돼요. 상수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그냥 숫자만 써주면 끝이에요. 여기 숫자가 있는 이유는 평균이 이 정도다. 그리고 평균이 70이고 이게 뭐 가우시안 분포, 노말 분포로 얼마고 여기 표준 편차가 뭐 10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있으면 아까 다육신 같이 그런 값이 많으면 그 평균하고 요 표준 편차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다육신 값은 노말이 아니었지. 감마 아니면 로그 노말에 가까웠어 분포가. 그러면 그 분포를 파라미터인가 프리퍼런스에서 바꿔줘야 돼. 여기서의 옵션은 노말이에요, 노말. 두 번째는 뭐 물을 먹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됐고 각 변수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상막 분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값이 실제로 이제 최종 결과가 이 값이다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거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여기서 이런 형광색, 초록색은 인풋 자료를 의미하고 요거는 하늘색은 아웃풋, 위해성 평가, 결과값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OK를 하면 이런 식의 값이 딱 떠요. 이게 최종 결과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게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9.37 곱하기 10-5승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엑셀에서 계산을 하면 8.57 곱하기 10-5승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10-6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 작아요? 크지? 그러니까 유해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포로 보게 되면 뭐 여기는 뭐 값이 하도 다 이제 여기는 크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더 아래쪽으로 와서 10-6승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데이터 분포에서 어떤 거는 유해성이 있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유해성이 없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평균값만 썼을 때는 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어쩔 때는 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결정론적 방법이에요. 근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확률이잖아 지금 10-6승 뭐 4승 5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떤 데이터는 초과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초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극단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지. 예를 들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는 사람이 아니고 5리터씩 먹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일까? 작은 사람일까? 아무튼 그 다음에 울산시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공단 옆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니스트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공단 옆에 살면 농도가 높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데 가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10-6승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방법으로는 안 나오는 결과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과제로 했던 게 그 국립환경과학원 중에서 전국에서 과부라물이 이제 폐수처리장, 하폐수처리장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배출될까를 배출량 산정이죠. 배출량 산정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용암 폐수처리장, 울산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이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할 때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썼었어 우리가.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할 때 pH 인치 위해성 평가라든가 중무속 위해성 평가할 때 지금 학생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까 그 파일이에요. 처음에 이제 다이옥신 농도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고, 이거를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노멀리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쭉 설정을 하고, 어널리시스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런. 그러면 아까 컬럼 이거 설정한 거 해서 피니시 하면 그냥 떠요. 그럼 지금 시그마 플랫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설명이 쫙 있어, 이렇게. 그리고 P값이 0.00999라서 상당히 작게 나왔고, 결과는 fail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노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설명이 쭉 있어. 그래서 이 설명만 잘 읽으면 통계적인 의미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SPSS는 표하고 그림만 나와요. 그래서 통계책을 열심히 뒤져보고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린다고, SPSS를 돌리면. 근데 요 시그마 플랫에서 기본 통계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T-테스트라든가 뭐 랭크선 테스트, 뭐 노멀리티 테스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PCA까지도 이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는 웬만하면 시그마 플러스로 하면 된다. 여기 크리스탈 불이 생겼죠, 여기. 이렇게. 나는 지금 다 영문 버전으로 바꿔놨어. 한글 버전으로 아마 여러분이 했으면 한글 버전으로 그냥 바로 깔릴 텐데, 그렇게 되면 논문 쓸 때 너무 번거로워서 일단 영문 버전으로 깔아놨고, 그 언어만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열었던 요 파일을 찾아가지고 이제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크리스탈 볼 열어놨고, 요 파일 이제 띄운 거지. 그리고 이미 여기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요거 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 쉽게 이렇게 다 돌린 거예요. 끝났어. 끝. 이거 가지고 그냥 논문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돌리는 거는 무지 쉬운데, 데이터 인풋 집어넣고 그거 분포 파악하는 게 제일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define assumption 해가지고 이 body weight를 어떻게 define 했는지가 나온 거지. 근데 요 민 데이터가 70하고 요 10은 그냥 여기 집어넣어 준 거고, 디폴트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을 항상 10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푸드 하루에 얼마의 푸드를 먹는가, 그러면은 푸드 천 입력을 하고 여기다 그냥 숫자를 50을 집어넣고 단위를 뭐 그램 퍼 데이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독성 값이 뭐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뭐 톡식 뭐 팩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고 이것도 값을 뭐 얼마를 집어넣어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아웃풋 값, 예를 들어 값이에요, 그냥. 뭐 농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임의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리졸트, 그냥 리졸트예요. 그럼 리졸트는 어떻게 되느냐? 수식이 있어, 수식이. 리졸트는 예를 들어 요 푸드 요 값하고 요 톡식 팩터를 그냥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C13 곱하기 요 바로 아래 C14. 50 곱하기 10 해갖고 500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를 define assumption을 하면서 얘네가 뭐냐 이거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요 위에 것만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이런 게 뜨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입력 자료가 노멀인지 뭐
로그 노멀인지 이거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만지 뭐 해가지고 아까 프로 UCL 같은 걸로 해서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라고 분포를.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 감마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건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많이 하는 게 이제 노멀이니까 노멀로 하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그럼 평균값 여기 50이었으면 50 넣어줬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그냥 10%가 해가지고 그냥 5로 돼 있는데 이것도 측정 값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오케이 하면 색깔 변했죠. 이게 변수가 된 거예요. 이제. 얘도 똑같아. 얘도 그냥 또 이렇게 해주고 톡식 팩터는 예를 들어 유니폼 그건 다 똑같은 값 뭐 해갖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로그 노멀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하여간 기존 선행 연구나 이런 거 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를 설정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define forecast 두 개는 이제 input 변수 다 했고 이제 output 최종 결과는 얘네 그렇죠? define forecast 예측을 하다 이게 결과값이에요. 오케이. 이게 다 됐어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이것도 돌고 이것도 돌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요 값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분포 플랫이 엄청나게 떠. 그래갖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할 때 한 10% 하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요거를 그냥 요걸 없애면 이제 요 값만 나오겠지 값이.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됐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걸 위해성 평가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위해성 평가 값이었다고 10의 마이너스 4승, 뭐 5승, 6승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게 배출량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농도 값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옵션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논문에 이쁘게 나오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분포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분포 정의를 할 때 노멀이니까 평균값하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을 해줬고 이게 만약에 이 다른 분포라면 이 입력해준 이 값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 노멀을 하게 되면 아까는 노멀이었잖아요. 노멀이니까 그냥 평균하고 표준 편차 옵션만 나온 거야. 근데 로고 노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그대로 입력할지 로그 민하고 로그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을 입력을 할지 지오메트릭 민하고 지오메트릭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입력할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옵션은 지오메트릭 민하고 지오메트릭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평균값 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문헌에는 값이 하나가 딱 주어지고 이거는 지오메트릭 민 이렇게 된 데가 있어. 유해성 평가 논문이나 이런 거 많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네들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뭐 몸무게다 뭐다 뭐 하면 많이 노멀도 하기도 하고 로그 노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노출 개수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어. 우리나라 책도 있고 미국 EPA에서 나온 것도 있고 거기 이게 결과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릭 민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포는 로고 노멀로 하되 우리가 데이터가 단순 평균값만 있을 수 있어. 산술 평균. 그럼 여기다 옵션을 선택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으로. 근데 이 데이터는 로고 노멀인데 산술 평균 값이 없고
다른 값들, 지오메트릭 민이나 로그 민 값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로그 노말로 선택해 놓고 엉뚱한 값 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문 이제 게재 확정된 게 그 로드사이드 소일 pH 이제 게재 확정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 저널에다가 투고한 다음에 그 리뷰어가 위해성 평가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안 집어넣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논문에는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이렇게 섹션이 하나가 메소드에 들어가고, CDI는 이제 인테이크 되는 크로닉 데일리 인테이크, 하루에 꾸준히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 값은 이런 수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지금 C 소일은 토양 중 농도, IR 소일은 인제스션 레이트, 뭐 이런 거는 다른 뭐 팩터들, 뭐 그다음에 노출 뭐 기간이라든가 이건 몸무게, 그다음에 무슨 전체 뭐 70년 뭐 그런 기간들, 그다음에 이거 이날레이션, 숨으로 쉬었을 때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더 말은 피부 접촉에 의해서 흑장난을 하게 되면은 흙에 있는 오염물질이 pH가 피부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노출량 수식이고, 이 수식이 엑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논문 한번 읽어봤죠. 어떻게 했는지 잘 나오고, 이게 이제 CDI하고 요 어떤 이런 캔서 슬랍 팩터, 발암력, 발암물질 그 값을 곱해주면 R, 리스크가 나한테 위해성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 토탈 R은 아까 그 세 개를 합친 게 R 토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제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 대한 캔서 리스크는 얼마고, 이게 95% 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평균값, 메디안, 그리고 하위 5%는 이렇다. 그랬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넘을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넘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분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덜트, 어른에 대한 캔서 리스크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세 개, 그 다음에 전체 합친 거에 캔서 리스크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보통 아이들은 호흡량이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아요. 숨을 좀 빨리 쉬는 편이야. 그래서 더 호흡에 의한 노출이 더 많기도 하고, 피부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수치 때문에 똑같은 오염물질 농도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런 값들이 조금씩 막 달라져요. 근데 그 변수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EPA 값을 쓰느냐, 우리나라 값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얘네가 증감이 막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민감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하여간 다 읽어봐.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상세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감도 분석,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가장 어떤 민감한 자료, 그 영향을 주는 자료가 뭐냐? 그럼 당연히 농도가 되는 거고, 이게 exposure duration.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children이라고 한 거는 만 18세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른들은 70세까지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출 기간에 따라서 많이 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디 웨이트. 얘네들은, 그러니까 토양 중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해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요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그것도 축적을 오래 하니까 증가한다는 얘기고, 바디 웨이트는 거꾸로 돼 있어. 뚱뚱하니까 희석이 돼서 유해성이 낮아진다. 만약에 음식으로 따지면 요거는 음식의 푸드에서의 농도가 되겠고, 요 ED 값은 뭐 ED 값은 원래 다 똑같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음식 먹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먹고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해성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충분히 뚱뚱하면 상당히 감쇄가 된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유해성 평가에 되게 재밌는 거는 바디 웨이트가 분자가 아닌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내 몸이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거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거를 돌릴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든 거는 시뮬레이션 자체는 얼마 안 걸렸어. 시간이 금방 했어. 금방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난 꽤 옛날부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이거 찾는 거. 이거 이 각각의 인풋 파라미터가 얼마를 써야 되느냐, 한국 값을 써야 되는 거냐, 미국 값을 써야 되는 거냐, 뭐 독성 값이라든가 여러 값이 있으면 어디 거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이 값들이 로그 노멀이냐, 유니폼이냐, 뭐 그냥 상수로 줘야 되느냐, 그리고 로그 노멀이라면 우리 값이 있다면 그거를 뭐 평균 값하고 표준 편차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 결정하는데 상당히 몇 주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상당히 많은 값들이 요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 레퍼런스 값을 타고 들어가면 또 다른 레퍼런스가 나오고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그리고 어떤 논문을 찾아 들어가면 그게 정확치 않아요. 그 뭐 US EPA 뭐 보고서에 돼 있다. 그래서 막상 가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보고서에는. 그래서 또 적절한 보고서를 또 찾고 해서 지금 이거는 토양에 관한 거지만 아무튼 대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이런 보고서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할 때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거를 한번 근감으로 해봐요. 이 레퍼런스를 나중에 논문을 찾아서 미국 EPA 어떤 보고서, 그다음에 국내 노출량 배출 개수 뭐 보고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U는 최소 최대값이고 A는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고 요 G는 요 기하 평균과 기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있지, 무조건 다 있는데 G로 돼 있고 A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거예요. 데이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평균값만 딱 주고 이거는 뭐 기하 평균 값이다 이렇게 준다고. 그 기하 평균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는 노멀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그 노멀이죠. 그러니까 로그 노멀로 이제 몬테칼로에서 여기서 로그 노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노멀이 아니고 로그 노멀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요 값, 지오메트릭 민, 요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알려져 로그 노멀 값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로그 노멀, 지오메트릭 민 값이 없어. 그냥 산술 평균만 나온 자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값. 그리고 여기가 인풋값. 요게 이제 각각의 이제 분포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해준 거고, 그 전에 이거 먼저 한 거예요, 이거. 한국 자료, 미국 자료 다 취합하고, 얘네 평균, 표준 편차 해서 하고, 레퍼런스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링크 달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토양 농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양 농도 값도 해가지고 지오메트릭 민 뭐 구해놓고, 토양 섭취량 자료, 미국의 EPA 자료나 국내 자료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만 쭉 해가지고 값 정리해놓고, 뭐 호응률 같은 경우에도 좀 자료 다 해가지고 실제로 평균값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 계산한 거지, 이런 거를. 평균값 표준값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체중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체표 면적, 몸의 면적하고, 표면적하고, 실제로 몸 중에서 몇 프로가 노출이 될까? 밖에. 옷을 다 입었는데. 얼굴하고 손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가정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인풋 자료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여기 분포를 다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기하 평균이고, 이건 상수, 이건 기하 산술 평균, 뭐 산술 평균. 이거를 정리하는데 거의 한 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위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분포나 이런 걸. 그래서 이 결과 값들이,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얼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내가 이런 결과들을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논문에서 보여줬던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자체 결과를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 이건 이제 민감도 분석한 건데, 이걸 그대로 쓰기가 좀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한 거고. 자, 그리고 실제로는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종 계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총 5만 번을 돌린 거예요, 지금. 옵션을 5만 번을 해가지고 돌렸어요. 이렇게 이제 다 끝났지. 그래서 이게 이제 R 토탈 어덜트, 어른들의 총 위해도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평균값 여기다 라인 집어넣고 이런 거는 옵션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보고서 쓸 때는 보면은 프레퍼런스 해가지고 뭐 차트가 아니고 이게 데이터 나오는 거 뭐였지? 테이블? 뷰에 있나? 여기 뒤에 여기서도 보이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95%뭐 이런 게 없어, 여기가. 이게 좀 문제, 이게. 근데 이제 여기다 설정을 뭘 해주면 95% 값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해간 그런 건 있는데 좀 뭔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로 나와가지고 할 때는 그냥 이 정도만 뭐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막대 그래프로 우리 학생들이 하긴 하는데, 그냥 그게 좀 내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냥 깔끔해 보여가지고 이걸 그냥 제시를 한 거고. 근데 수치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 그래프가 되게 막대가 많거든요. 이거를 수치화하는 게 없어요, 이게 내보내는 게 옵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엑셀로 그리면 뭐 10개밖에 안 돼. 10%씩 올라가는 거. 그것밖에 안 돼. 일단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어요?
1% 맞춘 다음에 약 100개 정도의 시도하고 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봐도 되긴 되는데, 약간 봐서 가장 그냥 데이터를 잘 결과를 나타내주고 그냥 이쁘게 한 걸로 하면 되지. 일단 프로그램 돌리려면 분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몇 개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그 분포를 알 수 있고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딱 나오진 않지. 나오진 않은데, 또 이제, T테스트다 그러면은, T테스트의 기본 과정이 노멀이는 아니라잖아, 그치? 근데 T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데이터 3개만 있어도 T테스트는 가능. 그룹별로. 이쪽 그룹 3개, 이쪽 그룹 3개.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노멀리티 테스트를 한다는 거지. 분포를 검증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는 너무 간단하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정도 우리가 위해성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냥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한 데이터는 10개 이상은 좀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게 노멀인지, 로그 노멀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 권 박사 헬스처리장 과부람을 배출 논문에서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분포가 명확히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프로 UCL이나 이런 거를 돌려도 이 분포가 정확히 뭔지 안 나올 때가 있다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럴 때는 가정을 해서 그냥 몇 번 돌리면 돼요. 노멀 분포로 해서 한번 돌려봐. 이거 로그 노멀로 한번 해보고, 뭐 삼각 분포로도 뭐 그 최대값 얼마 해가지고 넣어주고 해서 여러 가지 분포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해성 평가라든가 배출량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걔네를 비교해봐. 그러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르지가 않다고. 대략적으로 걔네가 어떤 중요한 범주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값들은 비슷해.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떤 분포를 가정해도 위해성 평가 기준을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지. 아무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로데이트가 있을 때 그 데이터 분포가 뭔지를 보는 게 핵심이다. 그게 노멀인지 아닌지를 일단 봐야 그 다음에 T테스트를 할지 결정되는 게 아주 기본인 것처럼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도 그게 노멀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확실하게 내가 이 데이터를 평균값을 쓸지 뭐 아까 기하 평균을 쓸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를 확신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평균값은 어디서 얻었어요. 논문이나 이런 데 평균값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평균을 입력을 했는데 분포를 알려면 기본 가정 노멀이나 로그 노멀 가정 하에 평균값하고 뭘 알아야 되지? 아까 계속 나왔던 게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문상에는 표준 편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건? 그럴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표준 편차를 평균의 5%, 예를 들어 10%, 뭐 20%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 개를 해서 그 결과가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표준 편차가 아무리 이렇게 크거나 작아도 최종 결과가 위해성 평가 기준보다 훨씬 낮게 다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떤 표준 편차가 와도 결과는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이거는 토양이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대기 쪽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본인이 한 게 제대로 한 건지를 다시 보라. 엉터리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런 수식 계산한 거랑
이 데이터 분포 가정해서 입력한 거랑 그게 정확하게 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균만 넣어주면 거기에 10% 해가지고 표준 편차값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건지 응? 그러니까 노멀 분포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노멀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문 없어? 더 질문 없어? 저희가 뭐 시료를 플러스해서 운동값을 그래도 해당 자료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10개 이상 자료가 되면 유일하게 분포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번 정도의 노무현 시험을 반복해서 하시는 그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울산에서 시료를 패시브 샘플러를 20개 지점에서 떠왔단 말이야. 근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안 하면 20군데 평균 농도를 구해서 거기 몬테칼로 아까 위해성 평가해가지고 위해성을 초과했냐 안 했냐 이것밖에 안 돼. 응? 그리고 또 뭐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지점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면 되겠지. 그 지점별 데이터 가지고. 그럼 각각 지점별로 위해성 평가 결과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분석을 촘촘히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촘촘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 울산이다 그러면은 울산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이 시료 채취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농도 범위가 뭐냐 이걸 분포로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 가정은 뭐냐?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울산의 전반적인 데이터, 대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서 분석을 하면 높은 값도 있고 낮은 값도 있고 근데 한 평균은 이 정도고 데이터 분포 범위가 이렇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울산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이 정도로 어떤 사람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지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대기 시료를 채취했다. 그럼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분포 해가지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뭐냐? 그 지점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토양 같은 경우나 퇴적물은 농도가 1년 중에 변하지 않아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분포를 할 때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대기는 겨울에 녹고 여름에 낮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대기는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대기 시료는 패시브 샘플러가 아니면 한 지점에서만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점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패시브 에어 샘플러를 하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공간적인 해상도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한 계절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4계절 정도 해가지고 농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가 다 들어가 있는 패시브 샘플링 자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여름철 자료만 가지고 pH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럼 농도가 기본적으로 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초과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져요. 또 다른 건 없어요?